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3일 벌써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릴 내용은요. 바로 주간조선이 보도하고 있는 지난 4월 달에 발생했던 해경 헬기 이 추락 사고 건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주간조선의 보도를 보면 이번 사건의 이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지휘부의 판단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해경 헬기가 추락해서 정말 아까운 우리 해경 3명이 순직하는 사고로 이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휘부가 그러면 왜 이러한 내 판단을 잘못했느냐. 그 판단의 배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요.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 지난 4월 달에 청와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주간조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때 지휘부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 월북한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하고 똑같은 이 판박이 사고가 됐다. 이게 이제 주간조선의 결론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 좀 해명을 들으려고 주간조선에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사실에 가까울 때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주간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뭐 이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저도 한참 동안 뭐 이렇게 쭉 읽어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선 사건 발생은 언제 발생했느냐? 지난 4월 8일 날 새벽에 발생했어요. 지난 4월 8일 날 새벽 1시 32분에 제주 서남쪽 해상 370km 지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가지고요. 이 기장은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제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순직을 했습니다. 부기장 고 정도한 경위, 경비사 차주일 경장, 그 다음에 전탐사 황현준 경장 이 3명이 말이죠. 숨졌어요. 참 안타까우죠. 근데 왜 이게 주간조선에서 이거를 다시 대대적으로 뭐 이 대거 단독 보도까지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요. 저도 뭐 기사를 읽어보고 봤는데 그렇게 저 자신도 이거 참 불행한 사건이구나. 이 무슨 조종사의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헬기의 기체의 결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사고는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저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다시 이 언론의 조병, 주간조선에서 맨 먼저 이제 집중 분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은 지난번에요.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 사고를 언급하면서 일일이 해경 대원들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리고 추모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도를 해 드리는 건데 왜 그러면은 이게 정부적인 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그 정부적 판단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한 해경 지휘부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해경 지휘부가 무리하게 구조작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이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 4월 7일 날 말이죠. 이 사고 경위를 보면 4월 7일 날 오전 10시쯤에 해경은 우리 선원 6명을 태운 이 선박이 대만 영해를 지나가다가 선박 이 교토 1호인데요. 실종됐다 이러한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출동을 이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동을 시켰는데 이미 말이죠. 해경에서 이 함정을 2척을 출동시켰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이 말이죠. 대만 해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헬기를 하나를 더 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 해역이 아니고 우리 영해가 아니라 우리 영해로부터 1200km나 떨어져 있는 국제법상의 대만 해역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대만 당국이 대만 해경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 잠수사들이 들어가기는 너무나 깊은 바다예요. 수심이 잠수사들이 들어가려면 한 40km 정도는 40m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10m나 더 깊은 수심이 50m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수사들이요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잠수사들이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무리한 이
헬기를 출동시켰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우선 기체결함이냐 아니면은 조종사의 미숙이냐,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두 가지 개연성을 보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출동한 헬기의 경우에는요, 지난 2014년도 3월에 도입된 미국의 시콜스키사 S92, S92형 최신 기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종이요. 세 대가 더 있어요. 그런데 모두 이 세 개가 더 있는데 전부 다 대통령 전용 헬기예요. 이 대통령 전용 헬기를 쓸 정도고 최신형이니까 이거는 뭐 기종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기계적인 결함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종사들도요, 기장과 부기장 모두요, 비행 시간이 무려 3,000시간이 넘는 아주 베테랑 조종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상 상황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인용되는 원인이 이번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느냐? 이거를 보면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4월 7일 날 이 항공기가 이 헬기가 김해공항을 이륙한 것이 4월 7일 날 오후 6시 45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잠수사 6명을 태우고서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느닷없이 다시 말이죠. 이 현장에 있는 우리 해경 함정인 30125함으로 가던 도중에 김해공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해서 이제 4월 8일로 날짜가 바뀌죠. 새벽 0시 53분에 3012함에 착함을 하고 구조대원들을 내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구조대원들을 내려준 뒤에 새벽 1시 30분에 이륙하다가 2분 후에 바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제 왜 사고가 났느냐? 이 문제는요, 이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린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경 내부적으로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돌아오랬냐 하면 잠수봉인지 무슨 장비인지를 두고 왔으니 다시 이거를 싣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행기는 지금 이제 헬기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밤중이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헬기 운행의가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되는데,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통상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헬기가 운행할 수 있는 이 조건이 굉장히 악조건이었을 것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기를 갖다가 잘 가던 헬기를 다시 김해공항으로 복귀시킨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잘못된 이 판단을 해서 그런 복귀 명령까지 내렸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경우는요, 왜냐하면 국제해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관할 청인 남해 해경청장 입장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이 해경청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해경청장은 누구였느냐?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자였던 바로 정봉훈 청장이었고요. 남해 청장은 누구냐?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말을 아주 잘 들었다라는 지금 책임론이 끌고 있는 윤성현 남해 청장이에요. 윤성현 남해 청장은 당시 본청의 수사정보국장을 했었는데요. 계급 정년이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무관에 진급할 때 또 징계를 먹었고, 그래서 치안감으로 승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봉훈 청장의 경우에도 이 특진을 할 정도로 빠르게 고속 승진해서 해경청장이 됐고요. 그 이전 해경청장이었던 김웅희 청장 같은 경우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월북이 아니다, 월북으로 발표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청와대에 의견을 내는 바람에 잘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경청장과 그 다음에 윤성현 이 남해청장 소관이니까 말이죠. 이번 사고를 일으킨 헬기의 경우, 자, 여기에서 청와대 지시를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해수부 공무원 이 월북으로 단정해서 발표해라고 지시를 했던 H 행정관이 청와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광철 비서관. 그래서 이 인적 구조를 볼 때, 즉 해경에서는 청와대 해경 담당관인 H 행정관, 이 H 행정관이 윤석열 국장한테 전화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월북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그대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합리적 추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은 본래가 청와대 말이라면 아주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난 것이 바로 인재다. 이런 내부에 지금 견해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겉으로 더 붉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붉어지면 큰일이다. 그래서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주간조선에서 추적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대대적으로 지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 말이죠, 그야말로 지난 4월 달에 보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동정이 굉장히 컸고, 이 보도가 많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쉬하고 대충 넘어가고, 또 해경도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윤석열 남해청장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주간조선에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요, 일반 우리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 해경 대원들 3명 순직 처리는 됐습니다만은 순직 처리된 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인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사건의 실체적인 원인, 이거를 분명하게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비판과 그 다음에 이 반성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비판은 좀 나오는데 반성하는 목소리는 별로 안 나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을 좀 똑바로 하라, 이렇게 치고 나선 분이 바로 홍문표 사선 중진 의원입니다. 바로 이제 최근에 말이죠, YTN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요, 최고령이자 사선 중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가겠나, 이렇게 작심하고 폭탄 발언을 했어요. 이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이 국민의힘 안에 패거리 정치, 그 다음에 개파가 생겼기 때문인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초기 6개월 정도에는 선거 공약 실천을 하려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교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머리를 짜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시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패거리가 돼서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패거리나 또 이 배신 행위를 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데, 이 집권 여당 역할 이렇게 갖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당원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5년을 가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패거리 정치, 그 다음에 주도권 싸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경고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거 심각하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 주인공들이 몇몇 있는데 당과 국민을 위해서 자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밝힐 수 있냐. 누군지는 차후에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러한 이 지지율 하락에 책임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홍문표 의원의 쓴소리, 국민의힘 당국자들 제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 문자 폭탄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문자 폭탄에 한번 딱 걸리면 좌표 찍혀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 이 고충을 누가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박홍근 원내 대표가 지금 중앙일보 취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중앙일보 취재를 통해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그야말로 흔히 실명을 걸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이 문자 폭탄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팬덤 정치의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자 폭탄의
책임 있는 장본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문자폭탄. 아, 그거 민주정치에서는 양념 같은 거야?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의 수준이에요. 예.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가 되면 한마디 해야죠. 문자폭탄. 내가 대통령을 내려오고 나니까 대통령 할 때도 느꼈지만은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들 문자폭탄 때문에도 내가 지금 양산사저에서 집회 시위 이걸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문자 폭탄을 양산하고 했던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불을 끄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이죠, 중앙일보에 밝힌 내용의 핵심을 보면 지금 최근에 박홍근 원내대표 뭐 때문에 이렇게 문자 폭탄을 받았느냐? 법사위원장을 여당한테 주겠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협치 같은 현실성 없는 소리 그만하라. 단독 국회 개원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그리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배신자 XX 이런 욕설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면서 게시판을 잘 안 본다고 하니까 문자를 보내라. 이렇게 독려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지난 30일 날 중앙일보하고 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에 6,200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대부분 법사위 양보하지 마라. 저쪽은 배째라는 식인데 왜 야당이 양보하느냐. 이거야말로 엄청난 압박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고 야당이잖아요. 170석. 원내대표가 엄청난 압박이다. 라고까지 느낄 정도가 되면 이게 폐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요, 문자 폭탄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의원총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의원총회잖아요.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다 의견을 내놓고 난상 토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강경파들의 욕설,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이런 것이 무서워가지고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예컨대 언론체갈법 이게 강경파들이 밀어붙였는데 작년에 이것도 이 언론체갈법,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죠. 이거 강행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물쩡하게 지도부에 맡기자 이렇게 돼가지고 간신히 지도부 의견으로 이거를 좀 하다가 마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상이다. 그래서요, 이러한 문자 폭탄, 그야말로 좌표 찍기, 팬덤 정치와 관련해서 이 문희상 의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독이다. 이런 강성 당원들만을 보고 가는 정치 자체가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교만에서 독선과 내로남불이 나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고, 신뢰를 잃은 정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팬덤 정치의 문제점은요, 왜곡 현상은 8월 전당대회에서도 상당한 쟁점이 되고 8월 전당대회의 결과도 여기서는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명이 어대명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바로 팬덤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팬덤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97세대들이 이 팬덤 정치의 근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힘을 받을지 저는 별로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 중에 두 사람이 중앙일보에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지난 지방선거에서요, 호남의 전북 유권자들이 김앤장 출신이자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관현 전북지사한테 무려 82.11%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게 바로 민심이자 당심이다. 그래서 호남도 강경파들이 내세우는 이념적 선명성이 아닌 경제적 합리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요, 광주시장 선거 투표율이 37.7 전국 최하였는데 강경론으로 치닫는 민주당에 대한 광주의 심판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강경론으로 흐르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핑계로 해서 침묵할 경우 민심은 민주당 전체를 철험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집단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팬덤 정치는요, 여든 야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팬덤,
20대, 30대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와 30대도 말이죠. 이 성상납과 관련된 윤리 징계에 있어서 20대, 30대, 뭐 40대는 당연하고 20대, 30대마저도 이준석한테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디까지 2030을 나의 팬덤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여기에 집중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를 볼모로 해서 본인 나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지금 겪고 있는 팬덤 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많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